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꼭 3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벌어진 일들은 어떤 겁니까? 갑자기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렸고,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관계를 그리워하게 됐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재택근무나 영상회의도 익숙해졌고, 비대면으로 물건 사고 음식 주문하는 일에도 적응해 나갔죠. 그러다 문득 늘 사람들과 어울려서 떠들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삶도 나름 장점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됐죠. 이 소비와 생산이 줄었으니 대기질도 좋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과 봄,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보게 됐다고 반가워하셨죠. 특히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극단적으로 추구했던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질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쯤 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초기에 전 세계 소비와 생산이 25%가량, 4분의 1가량 뚝 떨어졌는데 우리 인류가 소비와 환경의 관점에서 작심하고 소비를 한 4분의 1가량 줄여보는 건 어떨까? 당장 경제 망가지는데 뭔 소리냐 하시겠죠. 그런데 코로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오늘 읽을 책의 저자는 과거와 현재 우리의 이런 경험들을 찾아보고 이런 반소비주의가 우세한 지역이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책의 제목이 디컨슈머, 점차 소비를 줄여나가는 소비자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씨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은 계속돼요.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성공예감 별책부록 아시죠? 함께 응원해주세요. 알고 계시죠, 소장님? 네, 저 대신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홍우평이 쓴 제국의 충돌 함께 읽어봤었죠. 지난주에는 소장님께서 결석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몸 상태 때문에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안 계셨으니까 제 칭찬 그리고 또 우리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의 칭찬을 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503번님. 광명수 씨 목소리부터 당차고 똑소리 나요.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놀라워요 해주셨고 한희정님 센터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귀에 예. 쏙쏙 들어와요. 집중이 잘 됩니다. 박상영님 오늘은 특식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목소리가 그립기도 하고 반면에 새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갔을 텐데요. 김학균 센터장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다독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시야가 넓기도 하지만 시각이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책을 읽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이해나 주장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어떤 자신의 시야를 좁히지 않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시선으로 다양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제가 가장 대표적인 다독가로 꼽는 분이 김학균 센터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소장님 본인의 칭찬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다독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제국의 충돌은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이야기한 책이었습니다. 1928번님, 중국과 미국 두 제국이 정말 친하게 지냈던 시절도 있었네요.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못 잡아먹어 안달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중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맞는 거죠. 예. 장승은님,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태양 중 어느 하나가 더 밝게 빛날까요? 김방희 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중국이 넘어야 될 고비가 한 2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패권주의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중국이 넘어야 될 산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 수준에서 투입을 많이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생산성, 혁신의 단계에 접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여전히 투입 중심의 경제거든요. 많이
때려 넣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고 과학기술 뭐 첨단 분야에서도 잘 나가지 않느냐 하지만 대부분 불공정한 기술 이전이라든가 기술 도둑질 네. 뭐 이런 걸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이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미국의 매체에 쓴 글 제목인데요. 비행기가 아닌 이상 자동차는 아무리 가속 페달을 빨리 밟아도 날 수 없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아직 한계가 경제 분야에 하나 남아 있고 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중국이 오판할 가능성입니다. 아, 중국이 미국을 양적 측면에서 이제 2020년대 어느 순간에 넘어설 수 있는데 양적으로 그걸 자신들이 미국을 제쳤다는 이제 오만이나 독선을 경계하지 않고 발현할 경우에 정말 그 세계사에 죄악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뭐 대만 문제라든가 네. 이런 데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아직 중국한테 남아 있고 그걸 스스로 얼마나 잘 제어하고 또 다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과제겠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잎풀기 토크. 네, 세상이 소비를 멈추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온다. JB 맥키너니 쓴 디컨슈머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원제를 먼저 살펴보자면 세상이 쇼핑을 멈추는 날입니다. 차례대로 저자까지 함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저자가 국내에도 꽤 유명세를 탄 분입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인데요. 환경운동가이면서 독립영화 제작자입니다. 이분이 만든 베어 71이라는 베어 71이라는 독립영화가 있는데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도와 도로 건설로 곰이 어떻게 야생에서 쫓겨나게 됐는지를 아주 자세히 추적한 영화인데 이게 독립영화계의 아카데미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선댄스 영화제에 초청이 되기도 했고요. 제가 이분을 접한 게 그 국내에서 로컬 푸드 운동이 한참 일었는데 이 기폭제가 된 책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영어로는 farm to table이라고 하는데 농장에서 식탁까지 네. 이 100마일 다이어트라는 거 100마일 이내에서 구한 음식 중심으로 우리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환경 운동과 관련한 제안을 했는데 이게 꽤 인기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 그래서 많은 외식 산업에서 farm to table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고 뭐 로컬 푸드를 우리는 판매합니다. 이런 움직임의 기폭제가 됐던 게 이 사람 책이었고요. 지금 오늘 읽을 책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네. 세상이 쇼핑을 멈추는 날이라는 제목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이 단순합니다. 네. 환경을 위해서 소비를 4분의 1쯤 줄여보자라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박명수 씨는 개인적으로 당장 소비를 한 4분의 1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중에 줄였던 것 같아요. 오.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을 확 줄였더니 네. 한 4분의 1 정도 줄었던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삶이 있더군요. 그렇다고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경제적 상식으로 쉽지는 않죠. 네. 뭐 일단 경제가 망가지니까 소비가 4분의 1로 네. 줄어버리면 4분의 1 정도 줄면 근데 이분이 책을 쓸 무렵에 실제 코로나 때문에 초기 일이긴 합니다만은 경험을 한 거예요. 네. 4분의 1 정도 주는 경험을 했고 이 사람 주장은 지금의 이런 대량 소비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기후변화 같은 환경적인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소비 감축을 해야 되는데 네. 막 그 녹색 소비,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에도 좋은 소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걸로는 자원이나 에너지 소비를 결코 줄일 수 없다.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텀블러를 사용한다 그러면 예쁜 텀블러를 많이 갖고 싶고 꼭 예쁜 걸 사야죠. 그래야지 그렇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 소비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건 약간 마음의 위안은 될지언정 기후 변화의 긍정적인 영향이 별로 안 나타나니까 어떤 상황에서 한 작심하고 인류가 소비를 한 25% 줄여보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탄소 배출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결과들을 보면 기후 변화라는
인류에 닥친 위기를 늦춘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결과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저자는. 네. 그런데 코로나 초기 2020년에 4분의 1 정도가 줄었거든요. 네. 소비가. 이때 보니까 주요 국가 탄소 배출량이 5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 처음으로 주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 목표에서 뒤처졌던 많은 나라에서 갑자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결국은 뭐 친환경 소비라든가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소비를 줄여야지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책을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줄었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미국 포함해서 많은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긴 했죠. 그걸 이제 큰 문제로 들여다보긴 했는데 악몽 같은 상황은 또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 충격이 있겠지만 경제 지표에 새로운 세상에 많은 인류가 적응하려고 노력할 거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출현할 거라는 겁니다. 네. 또 최근에 실제로 환경주의자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 비주류긴 한데 아직 이런 분들이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대량 소비주의에 반하는 디컨슈머, 디마케팅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25% 정도는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따지고 보면 10년 전 생활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요. 예, 예. 억지인 듯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떠세요? 10년 전이 구석기 시대는 아니에요. 견딜만 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자원과 에너지 사용이 무한정 증가하고 평균 기온 상승을 조금도 지금 늦출 수 없는 악순환을 계속해야 되느냐. 네. 저자 주장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기후학자들 경고에는 뭐 이미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1.4도 정도가 올라가면 치명적이다. 그래서 2030년까지 45%를 줄이고 2050년에 넷제로 순 탄소 배출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 이런저런 방법 우리가 많이 써봤는데 안 되고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환경론자로서의 주장입니다. 또 예전에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일상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했고요. 또 몇 년 후에는 소비를 하라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라고 하면 역시 소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죠. 지금의 경제학 틀로 보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소비를 하는 게 네. 전체 경제에 좋은 거죠. 그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9.11 테러라든가 심지어 코로나 초기에도 많은 나라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소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인류가 처한 문제에 결코 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5% 소비 줄이는 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무리라는 건 나도 안다. 네. 책 말미에 보면 그럼 5%라도 줄여보자. 네. 뭐 이런 간절한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반대하겠지만 환경의 관점에서는 기후변화란 위협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자는 단순한 제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실험으로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은 그런 사고 실험, thought experiment라고 하는데 이거의 결과물인 거죠. 사고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들, 역사적 사례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고를 확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과 달라서 머릿속으로만 하는 상상 속 실험이기 때문에 이걸 사고 실험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많은 천재 물리학자들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내놨죠. 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 대표적인 건 이런 거죠. 빛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고 하자. 그런 기차는 없죠. 없죠. 그러나 그런 상상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했다고 전해지는 그 실험조차도 실제로 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한 거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대량 소비주의에 지금 완전히 중독돼서 다른 생각은 할 여지조차 없는 현대의 소비자,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획기적으로 한번 소비를 줄이는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코로나로 그런 일이 현실이 되지 않았느냐 네.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디컨슈머.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탈성장. 더 많이 소비하고 경제는 더 많이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성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된다. 성장과 소비에 대한.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나 인류학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비를 하는 소비자였어. 구석기 시대 때도 그럴 테고 그때도 옆집에서 사냥해온 사냥감을 나누자고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소비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를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자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는 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대량 소비주의 이건 사실 얼마 안 된 거거든요. 특히 미국 경제가 황금기를 맞는 2차 대전 전후부터 1965년까지를 되게 위대한 가속기, 경제 성장의 가속이 붙는 네. 그때가 소비의 또 가속도 붙어요. 혹은 위대한 압축기라고도 합니다. 상위층과 저소득층 서민들이 압축돼서 거의 중산층 수준에서 통합이 됐던 계층 간의 양극화가 가장 적었던 시기인데 이때 너무 대량 소비주의에 물들게 됐다는 네. 겁니다. 저자가 문제로 삼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소비가 줄었던 예는 미국의 100년 역사를 보면 최근 100년 역사를 보면 두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공황 1930년대 뭐 미국 전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였으니까 소비가 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대침체기라는 경기 침체기가 오는데 그때 줄었다. 그 두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비가 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네. 계속 늘기만 한 거예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코로나19 초기에 획기적으로 소비가 줄 때 이게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탈성장 신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저자는 판단한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은 소비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소비가 중단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소비 중단의 차이를 이제 살펴보자면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 경기 침체기는 물건을 적게 사는 게 아니라 싼 물건을 사는 거다. 네. 소비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쵸? 대신 싼 걸 쓰는 네. 거고 부유한 사람들은 뭐 자유롭게 뭐 경기가 어떻든 간에 물건 사고 그렇죠. 소비한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생필품 지출까지 줄이게 되죠. 그래서 대침체기에 경기가 나빠져서 소비가 준 게 얼마나 줄었느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3.5%밖에 안 줄더라. 이런 식으로는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소비가 줄어서 환경이 좋아지는 건 기대할 수 없다. 네. 아주 작심하고 코로나19 초기처럼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탈성장, 이 환경 문제 극복이라는 흐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정리를 해보면 전 세계가 소비를 중단하면 부유한 국가에서 가난한 국가로 충격이 흐른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소비를 줄이면 어디가 타격을 받느냐?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좀 타격을 받지만 네. 그보다 큰 타격은 미국의 물건을 팔려는 나라들이죠. 뭐 옷을 만드는 방글라데시, 그렇죠. 그다음 기타 저가 공산품 만드는 중국 타격을 많이 받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자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데 미국의 나라박 소비는 환영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돈으로 산 정치적 안정 같은 거다. 만약에 미국이 소비를 확 줄이고 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그 지역이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국제 테러가 급증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가 25% 줄면 소행성 충돌 같은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 면에서. 네, 네. 그런 이제 걱정을 하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옷 같은 걸 패스트 패션이 늘어나면서 옷 같은 거에 예를 많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의류 10벌 가운데 6벌이 만들어진 지 1년이 안 돼서 폐기가 된다. 폐기가 되는 네. 충격적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비가 온당한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 소비를 25% 줄인다고 하면 옷 소비를 10개 할 거를 이제 4분의 1 정도 줄인다고 한다고 네. 옷장이 줄겠습니까? 그렇진 아닌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소비의 급진적 의도적 감축에 답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네. 저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자는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에 사는 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부시맨족, 정확히는 주칸시족이라고 하는데요. 예. 뭐 그렇다고 해도 또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석기 시대로 가자는 건 아니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네. 저자가 이 부시맨족을 인용한 이유는 그 저희 때는
이 영화가 유명했어요. 아, 부시맨족을 다뤘는데 나미비아에서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코카콜라 병이 떨어졌을 네. 때 이게 어디 쓰이는 물건인고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웃겼던 영화였는데 그 족의 역사적 의의가 있는데요. 네. 거의 석기 시대를 살죠. 현대 문명이라고는 못 누리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불행하냐? 뭐 엄청나게 불행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오히려 행복하고 심지어 지금은 인류학이나 고고학에서 입증된 주장인데 수렵 채집인 이런 사람들 같이 이동하면서 원하는 만큼만 음식을 구해서 먹고 또 그에 맞춰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농업혁명이 일어난 건 14,000년 전이고 그 전에는 다 수렵 채집인이었으니까 인류 역사의 10분의 9가 수렵 채집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행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농업혁명 이후에 더 불행해졌다. 네.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국가가 형성되고 거기 형벌 체계,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서 오히려 불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유발 하라리 책도 절반 가까이가 농업혁명이 오히려 수렵 채집인보다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걸 입증하는데 할애하거든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 이런 사람이 더 행복했을 수도 있어. 근데 소비 4분의 1 줄이는 게 그렇게 불행하다고 하고 되묻는 거죠. 네. 그렇게 죽한 시족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일종의 또 절출적인 지역으로 에콰도르를 꼽았는데 예. 이게 미국과 세계 소비 시준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소비가 낮지만 행복 지수를 또 낮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를 선택해서 가서 취재를 하거든요. 네. 거기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소비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미국 소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원과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소비하면 지구 5개가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세계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를 합쳐서 자원과 에너지 소비,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지구 1.7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에콰도르 사람들처럼 살면 지구 하나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선진국에 비해서 소비 수준은 낮죠. 근데 인간 개발 지수라 그래서 다른 요소들이 괜찮아서 인간 개발 지수가 높은 9개국 중 한 나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지구라는 관점에서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비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하나에 맞는 생활 방식을 인류가 유지했던 게 70년대가 마지막이었고 70년경이 마지막이었고 미국에서는 40년에서 60년경에 그 수준을 넘어섰다. 네. 우리나라 통계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저도 우리나라 한 80년대에서부터는 지구 한 개 이상의 소비를 요구하는 국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GDP의 함정. 그러니까 매년 성장해야 된다. 플러스로 성장률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신화이자 함정이라는 네. 거예요. GDP가 만들어 놓은 시지프스의 신화 같은 거죠. 막 돌을 굴려서 올려놓다가 내년에 또 시작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GDP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이분 주장에 따르면 고대부터 18세기까지 인류의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0.1%니까 거의 고만고만한 데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끼면서 소비하고 살아왔는데 인구수 증가라든가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1인당 생산량과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913년부터 2003년까지 10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존 인류 역사에 해당하는 거에 30배 정도로 3% 정도로 늘어나게 돼요. 네. 이때가 그 소비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특히 더 최근 들어서 2차 대전 후에 잘 쓰는 것이 많이 쓰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돼야 하는 네. GDP의 함정에 빠지게 된 시기라는 거죠. 네. 그렇게 흘러오다가 대공황급 무렵에 GDP가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인당 주어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늘리자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사이먼 쿠츠네츠라는 사람이 만든 한 나라의 투입과 산출량 배분표입니다. 처음엔 GDP 국내 국민 총생산이라는 개념을 안 썼어요. 나중에 이제 갖다 붙였는데 이 지표를 만들고 보니까 뭘 많이 생산하고 많이 써야만 성장한다는 거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지표를 개발한 사이먼 쿠츠네츠조차도
GDP라는 지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이 GDP에 포함되느냐. 오히려 그런 건 다 빠진 거 아니냐. 아주 온화한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하는 가정에 대한 헌신과 봉사. 네. 이런 건 GDP에 전혀 포함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가치를 네. 지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주 단적인 예로 코로나 기간 중에 초기에 마스크 매점매석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싸게 팔았어요. 네. 10,000원 뭐 이렇게 팔았는데 이런 분들이 GDP를 올리는 데는 기여를 했어요. 바가지 요금이지만 지표상 부가가치를 창출을 많이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GDP라는 게 함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자는 GDP 말고 GPI라고 참 진보 보수라는 Genuine Progress Index라는 걸 1970년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이런 걸 쓰자. 진짜 우리가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지표, 기대 수명률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지 성장, 물건 많이 만들고 많이 쓰는 것으로만 보니까 안 되겠더라.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저 중요한 가치가 빠져 있는 GDP의 성장을 점차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하지만 경제 성장을 멈추면은 사실은 이제 크게 봤을 때 큰 혼란이 오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GDP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장 지상주의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네. 이미 GDP가 마이너스가 되면 주가는 폭락하고 그쵸. 사람들은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고 불안하죠. 실생활이 나빠지는 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저자의 주장은 환경론자로서 이게 소비의 종말은 아니지 않느냐. 세상의 종말은 아니지 않느냐. 느린 소비 모델, 지속 가능한 번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난 때문에 코로나 기간 중에는 이렇게 소비가 줄었지만 재난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감속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GDP 성장률을 이 사람이 제안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50년에 걸쳐서 0으로 만들어 보자. 지금 당장 0 혹은 마이너스로 가자는 게 아니라 조금씩 둔화시켜서 0으로 만들면 탄소 배출량도 25년이 되기 전에 0으로 줄어든다. 네. 재생에너지, 녹색 기술에 집중할 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비를 줄였을 때가 좋아진다. 환경 측면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GDP와 GPI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뉴질랜드가 2019년 GDP를 경제 성장의 주요 지표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이런다는 뜻은 GDP보다 GPI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좀 더 키워나간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일부 그런 국가들이 있고 보완적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에서는 행복지수라는 걸 개발해서 네. 그걸 쓰죠. 행복지수에서는 부탄, 네팔이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과 GDP를 같이 쓸 수 있다면 좋겠죠. 네.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는 성장 자체만 목표로 삼지는 않기 때문에 GPI 참 진보 지수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정해놓고 있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나라가 소수고 네. 보완적인 지표 정도지 GDP 세상이라는 건 아직도 변함이 없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디마케팅.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왜 사람들은 더 많이 소비하려고 안 달랐을까? 네. 뭐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 이런 부담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요. 이걸 저자는 부와 지위에 대한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할 때 소비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또 인생이 상당히 한정돼 있는데 뭐 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외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내가 차나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인간관계, 건강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네. 외재적 가치. 근데 이거는 추구하기에 짧은 인생에서 상당히 애매해요. 어떤 성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네. 그런 당장 집이나 좋은 차를 사는 건 눈앞에 보이니까 뭔가를 얻은 것 같은 착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 소비라는 게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데 아주 짧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든지 해서 좋을 뿐인데 왜 소비를 이토록 많이 하는가? 결코 줄이지 않는가? 네.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이 가진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 남들한테 뒤처진다는 위협감, 또 완벽한 마케팅과 광고에 노출돼 있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좋은 차 광고를 보는데 어떻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경제학자 케인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런 법이 없더라. 소비를 계속 늘려나가고 성장을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있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코로나 초기에 사람들이 강제적 격리를 하면서 뭔가 그때 소비보다는 내재적 가치, 가족이 중요함을 알았고 일상의 중요함을 네. 알았어요. 그때 자기 성찰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지 않았느냐. 그때를 돌이켜보자면 이게 물질주의, 대량 소비주의에 대한 어떤 공공연한 거부도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저자는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탄생하면서 민간에서 벌어졌던 일을 예시로 또 들어줬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소련에서 벌어졌던 일을 비극이라고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옛 소련 제국이 붕괴하면서 그야말로 지표상의 경제는 후퇴했고 네. 그중에 일부 신흥 재벌, 올리가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거의 모든 재산을 일종의 가로채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정부는 역할을 포기하고 각자가 거의 물물교환 시대로 돌아갔는데요. 러시아 마피아가 나중에는 시장을 장악하게 되죠. 개인들은 시골 농장 원두막에 가서 농사를 짓는 상태까지 후퇴하게 되는데 그때 경험을 했던 사람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나쁘기만 했느냐. 오히려 소비주의에서 벗어나서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었다. 행복해하면서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시기다. 그래서 소비와 성장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버려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디컨슈머라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예. 디컨슈머는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입니다. 그 원조는 디마케팅인데 이게 제품을 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우리 제품 사지 마 이런 네, 건데 언제부터 활용이 드물죠. 됐을까요? 그래서 저희 성공예감에서도 디마케팅 사례를 드물게 네. 얘기를 하는데 70년대에 벌어졌던 일은 버드와이저 맥주, 코닥 카메라, 또 인도네시아 발리가 그 당시에 유행했는데 네. 발리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디마케팅이 해당 업체들로부터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수요가 너무 폭증해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요를 좀 늦추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만 중국 관광객이 1년에 500만 명이 오고 전 세계에서 제주도라는 곳을 1,400명이 찾아서 상하수도 문제도 벌어지고 쓰레기 배출 문제도 벌어지고 할 때 디마케팅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900만 명 정도가 제주도를 찾는 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조금 수요를 줄여야 된다. 이럴 때 디마케팅 하는 건데 이 필립 코틀러라는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가 디마케팅을 정의합니다. 예전에는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많이 팔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비자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게 마케팅의 본질이고 수요가 너무 폭등하면 이걸 줄이는 디마케팅도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것도 마케팅의 일환이다. 네. 이렇게 디마케팅을 정의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저희 별책부록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었던 파타고니아 브랜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이게 또 대표적인 디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제품 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속뜻을 살펴보면 제품 살 때 신중하세요라고 강조를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2011년 유명한 디마케팅 광고 캠페인이 나오죠.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자사 제품 사지 말라는 캠페인인데 네.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죠. 그러니까요. 환경을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또 2016년에는 이 회사가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수익금 전액을 환경 캠페인에 기부했고 2022년 지난해 이본 슈나드 창업주가 전 재산을 환원해서 네. 그것도 지구에 환원해서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고 지난해 말에는 또 매장을 폐쇄합니다. 휴가 가라고 직원들한테 물건 팔지 말고 디마케팅의 아주 전형이고요. 근데 디마케팅 하면서 오히려 매출이나 수익이 더 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과시적 비소비 행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파타고니아 제품을 내가 안 살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럴 정도로 환경을 의식하는 수준 높은 의식 있는 소비자야.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소비를 줄인다는 사실로 자신이 고결해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월가처럼 탐욕에 물든 곳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역설이죠. 사지 맞아요. 말라는데 더 삽니다. 더 사기 시작하는.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리바이스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리바이스는 약간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방향을 잡은 경우인데요. 리바이스가 후퇴하기 시작하는 게 이 청바지로 이름을 주가를 높인 회사인데 네. 스파 브랜드라고 불리는
패스트 패션이 등장하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니클로라든가 H&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훨씬 싸니까 이 회사 브랜드보다 회사가 위기에 몰렸어요. 네. 회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둘 중 하나죠. 하나는 패스트 패션으로 가느냐.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그냥 한 1년 입고 버리는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거냐. 아니면 뭐 파타고니아까지는 아니어도 워낙 그 오래 입는 청바지로 유명했으니까 덜 사게 디마케팅을 해서 중고 제품 시장을 활성화할 거냐, 리세일 시장을 활성화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 네.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리바이스가 패스트 패션으로 간 게 아니라 이런 환경을 의식하는 디마케팅을 하는 회사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온라인 뭐 이런 쪽에서 수선 중고 마켓을 키우면서 더 매출과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 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디 컨슈머.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계획적 진부화. 이건 성공 예감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고요. 네, 네. 근데 2, 3년이면 갈고 싶게 만들잖아요. 계획적으로 내가 가진 버전이 진부화됐다, 낡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건데 이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전구입니다. 전구. 전구. 전구 가운데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는데 1901년 그러니까 전구가 초기에 나왔을 때부터 최근까지 100년 이상 꺼지지 않은 미국 리버모어라는 곳의 소방서 전구가 유명합니다. 네.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는데 100년까지 갈 리가 없다고 믿는 분들은 황당하시겠죠. 최근 전구의 평균 수명은 1000시간입니다. 43일 정도 됩니다. 근데 100년을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초기의 전구는 그렇게 성능이 좋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업체, 제조업체 측에서는 문제가 생기죠.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르텔을 만들어요. 국제적 기업 카르텔을 만들어서 스위스에서 모이는데 1924년에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합니다. 너무 긴 수명의 전구를 만들지 말자. 그럼 안 우리 다 망한다. 팔리니까. 네. 그래서 1000시간 정도로 하자. 이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이제 계획을 한 거. 공급 카르텔이 담합이죠. 일종의 네. 담합을 한 거고 1960년대부터 그래서 이 계획적 진부화라는 표현이 대중화됐고요. 최근에 전구 보면 수명은 언제든 늘릴 수 있는데 수명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디자인과 기능을 다양화해서 네. 조명 수요를 늘리는 거죠. 이거는 뭐 색깔이 이쁜 거, 이거는 이런 용도에 쓰이는 거, 이건 이쁜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획적 진부화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거. 이게 소비를 늘리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쇼핑 없는 세상의 핵심은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질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저자도 그렇게 주장하죠. 소비를 3분의 1 가량 줄일 때 핵심은 패스트 패션 예에서 보듯이 옷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다. 이렇게 질은 대신 높이자. 네. 그럼 가격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 보전도 가능하다. 지금 소비 줄이자는 주장에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경제학자들은 그럼 성장이 줄어들고 경제에 충격이 있다는 건데 가격을 높여서 대신 파는 사람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다. 우버 같은 공유 경제가 상당히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다. 자동차를 덜 사고 공유하는 거니까. 근데 우버를 실제 많이 써보니까 자동차 사용량을 늘렸어요. 어디 움직일 때 목욕탕 갈 때도 우버 타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하면서 자원과 에너지, 환경의 관점에서는 후퇴하더라. 네. 공유 경제도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옷을 예로 드는데 패스트 패션 때문에 옷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데 사는 양이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했다. 이 15년이 패스트 패션이 등장해서 세계를 장악했을 네. 때인데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이 등장한 겁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해마다 옷 15벌씩 구매한다. 이거 더 되죠, 근데 광명수 씨는. 더 되죠. 근데 이걸 사도 없어요. 그렇죠. 낮은 가격으로 많은 옷을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빨리 구매하고 더 빨리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데 전 세계가 1년 동안 의류 소비 자체를 멈춰버리면 빨가벗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에 사놓은 거 많잖아요. 많아요. 그냥 그걸 쓰면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고 해상 운송을 중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적게 쓰고 대신 질이 좋고 가격도 좀 비쌀 수 있는 걸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는 유명한 영국 디자이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신이 패션 디자이너지만 옷 쇼핑에 대해서 아주 명언을 하셨더군요. 적게 사라. 대신 잘 골라서 네. 오래 입어라. 역시 질을 택해라라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예. 의류 얘기가 참 책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웃소싱 중심국이죠. 즉 실제 옷을 생산하는 방글라데시가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국이라는 건 또 역설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예. 그렇다고 또 옷을 적게 소비하면 이들에겐 또 경제적인 고통이 되는 건데 이게 저자는 참 이걸 딜레마예요. 소비의 딜레마라고 네. 했는데 소비를 확 줄이면 피해를 보는 곳들이 엉뚱한 곳들이죠. 방글라데시가 아마 패스트 패션 옷을 가장 많이 생산한 네. 나라인데 그때 왜 한번 화재가 나서 공장이 이 불타고 근로자들이 다 희생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옷이 공급 안 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후 변화 때문에 수면이 올라가고 아주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또 방글라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소비 줄이면 경제에 타격이 오고 그러니까요. 이런 소비의 딜레마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서 저자가 제안하는 게 역시 질입니다.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건데 셔츠를 만드는 회사 중에 터크맨 앤 컴퍼니라고 유명한데 여기는 20만 원 정도 해요. 하나 사고 평생 입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 더 나은 게 아니냐. 파타고니아도 물론 그렇고요. 또 하나 트러브라는 온라인 중고 의류 기업이 있는데요. 세탁 후에 재판매합니다. 중고 의류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버리는 옷들을 바로 구해다가 파는 건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저자가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주장하는데 에노키앙 기업이 되죠. 에노키앙이라는 게 아주 오래 장수하는 가족 기업입니다. 규모를 키우겠다. 소비를 키워서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가 아니라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오래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장수기업이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일본은 그걸 딥타임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간의 그 시간을 들여다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5년 후 목표 매출 이런 걸 따지는데 1000년 기업 그러니까 100년 후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 딥타임 사업관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첨단에 매달리지 않고 약간 로우 파일 테크라 그래서 저준위 기술을 활용하면서 인류가 소비를 조금씩 둔화시켜 나가는 제한되는 하는 거고요. 그러자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서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제품 생산과 기획에도 참여하는 참여자가 돼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중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소비자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걸 통해서 소비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특히나 저자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와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쓰는 소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예. 여기서 또 대표적이었던 게 에어컨이었습니다. 그렇죠. 에어컨이 이제 일상 소비가 됐잖아요. 네. 우린 소비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에어컨 냉방 비용은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네. 자원과 에너지 소모는 말할 것도 없고 1936년 윌리엄 캐리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 사람 이름의 브랜드가 여전히 남아있죠. 맞습니다. 근데 저도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잘 안 팔렸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꼭 그거 사야 돼. 여름엔 더운 게 당연하지. 이런 네. 생각이 많아서 증권거래소라든가 영화관 같은 데서 팔렸는데 이게 50년대 이후 중산층이 미국에서 확 늘어나면서 교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집들을 옮길 때 에어컨을 집집마다 설치하기 시작해요. 그때 전력 공급 회사가 이걸 막 추천합니다. 집에 텔레비전 있으시죠? 에어컨 없어요? 예전에 왜 우리 어렸을 때도 집에 에어컨 있는 사람 손들게 하니까 이게 점점 사기 시작하는 거랑 네.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정 온도 이런 걸 만들어내고 에어컨이 중산층의 필수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사람들은 자극을 받기 위해서는 온도 변화가 필요하다. 여름에 아주 더운 온도에서 차가운 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각성 효과가 충분한데 그런 걸로 만족 못하고 현실 기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새로운 온도를 집안에 창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폐해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환경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에어컨을 없앤다면 실제로 당뇨병, 감기, 독감이 줄 거고 비만도 줄 거다. 그리고 늘 나른한 상태, 열성권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줄 텐데 사람들은 에어컨을 결코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그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에어컨이 적거든요. 네. 에어비앤비로 한 휴가 10일 정도를
집을 빌려서 스페인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에어컨이 전혀 없어요. 근데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겠어요. 이게 쓰니까 당연한데 안 써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저자의 탈소비가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다운시프팅. 2010년대 여기에 준하는 용어는 미니멀리즘인 것 같아요. 네. 뭐 덜 사자, 집안에도 뭘 덜 놓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맨 처음 시작된 건 1936년 대공황의 끝자락에서 미국의 사회사상가 리처드 그레그가 자발적 간소함. 이거 내가 돈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네. 나 지금 간소하게 살래. 자발적 간소함. 금욕주의. 뭐 가져서 뭐 알 건데 다 이사 갈 때 버리는데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찬양했던 개념인데 1980년대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이런 개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유행을 했어요. 너무 많은 물건을 사고 이걸 쌓아두는 게 참 멋없어. 뭐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1990년대 중반 절정이어서 이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5명 중에 1명이 가진 것이 적은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이 그 자발적 간소함이라는 다운시프팅의 중심지가 미국 서부의 시애틀이라는 북쪽 도시인데 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근데 이 시애틀이 본거지가 되면서 약간 자리를 잡을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90년대 후반 IT 혁명의 본거지가 시애틀이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들이 다 거기 있었으니까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 도시가. 그러면서 21세기 인터넷 붐 뭐 이런 시애틀의 부상 때문에 이 흐름이 확 꺾여버리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네. 또 다른 의미로 반소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와 같은 이 소비 요정과는 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소비 있을 요정.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쇼핑할 때 이 옷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그거 집에 있잖아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다른데 색깔이 다릅니다. 이게 또 이제 내재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은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 뭘 삽니다. 이제 비싼 돈을 주셔서 그러면 공허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아, 내가 생각하는 멋진 나와 실제 자아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좋은 차를 샀으니까 좋은 집도 사야 되겠고 뭐 자꾸 소비를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 창조자, 이상적 자아와 실제의 내 모습을 간극을 줄이려면 네. 내가 오로지 창조자가 돼서 내 판단하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소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아 존중, 자기 효능, 진정성 뭐 이런 것들이 자아의 필수 3요소라고 요즘 현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소비 사회라는 게 뭘 물건을 사는 것으로는 도저히 진정성이라는 구멍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약간 디자인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옷을 샀다고 내가 진정성 있다고 느껴지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남을 의식하는 나를 보면서 이게 참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야 이게 참 아직 내가 어른이 못 됐네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내재적 가치의 중심을 둔 다운시프팅이라는 거죠. 네. 또 저는 또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휴대폰에서 이제 손 놓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디지털 디톡스처럼 디지털 영역의 소비를 줄이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들거든요. 온라인 거래 같은 걸 줄일 수 있다면 이것도 맞는데 네. 저자는 디지털 영역을 새로운 가능성의 하나로 봅니다. 거기는 새로운 자아가 있잖아요. 그 아바타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소비하면 되는데 거긴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데 디지털 영역이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저자가 뭐라고 여기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네.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거죠. 디지털에 빠진다는 건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데 소비를 한다는 건데 데이터 소비량만 보니까 복리로 매년 25%씩 성장한다. 이 IT 기술에 소모되는 전력이 지구 환경에 얼마나 해로울지는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네. 예를 들어서 코인 얘기를 하는데 코인의 전기가 얼마나 많이 생산됩니까? 그래서 중국이 전력난 앓을 때 코인 채굴 금지시킨 적도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력 소모를 생각하면 자원이나 에너지 소비 환경에
결코 디지털이나 IT도 기회라고만 볼 수는 없다. 2020년까지 전 세계 전략의 5분의 1이 지금 ICT 기술에 쓰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환경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거죠. 네. 다만 저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것과 또 저자가 제안한 소비 중단 운동을 실천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같기도 하고요. 아니요. 4분의 1 줄이는 게 개인적으로 뭐 가능할 수는 있지만 네. 사회나 국가 전체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별개의 문제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운 2050년까지 넷제로, 2030년까지 45%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걸 지금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네, 네.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정말 그 녹색 성장이란 신화에서 벗어나서 소비를 의도적으로 크게 감축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쉽지 않죠. 에너지 효율 늘리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막 많이 하자, 원전도 위험하다 뭐 이랬지만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막 뛰니까 그런 얘기 쏙 들어가고 네, 네. 다시 전형적인 전력 에너지라든가 원전 에너지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 이런 걸로는 도저히 답이 없고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친환경 소비라는 이유로 소비를 더 늘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좋은 소비를 하는 나의 모습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SNS에 올리는 경향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얘기하는 녹색 성장론, 이른바 녹색 운동의 한계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결코 자원이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없다. 환경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위안이 되니까 소비가 더 늘어나요. 네. 텀블러를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자는 그걸 벗어나서 반소비주의, 디컨슈머의 탄생에 기대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도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나오고 있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인류가 세상이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소비를 줄인다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만약 뭐 그거 안 하자면 그렇게 소비를 줄이거나 그래서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면 뭐 답이 뭐가 있을까요? 인류는 결국 다 죽는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케인즈가 한 얘기인데 네. 그래도 후대한테 미안한 감정은 남아 있는 거니까 어떤 문제 제기라는 측면에서 저자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디컨슈머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의 소비 시대는 어떻게 보일까? 헛발질,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당혹스러운 실패, 인간 역사의 긴 연표에 다시 합류해 스스로에게 미래를 되돌려주기 이전의 단절의 순간. 기후가 실질적인 위협이 됐을 때 그때가 오면 한 50년간 인류가 누렸던 소비와 성장 지상주의 시기를 어떻게 회고할 거냐. 네. 완전한 실패로 역사는 기록할 거다. 좀 무섭네요. 무섭긴 하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지적이긴 한데 또 현실성 부분에 가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그러니까 경고는 무섭고 문제의식은 공유할 수 있는데 해법은 과연 가능할까 하게 되는 그런 저작이고요. 근데 그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소비에 관해서. 네. 그리고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꼭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물질 만능주의나 대량 소비주의에 약간의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제공해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읽어본 디컨슈머의 연장선상입니다. 인간의 뇌 속에 숨겨진 소비 욕망의 본질을 파헤쳐 보시죠. 신경 마케팅 분야의 권위자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 박사가 쓴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황명수 씨는 왜 1년에 15벌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뇌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욕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